5장이고요. 저희 하고 있는 거 계속 연장선으로 진행하는 거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후로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염증을 줄이는 생활습관 4가지를 배울 거예요. 보면은 1번 숙면을 취해라. 만성염증이랑 가장 큰 연관이 있는 게 수면 습관인데, 이 수면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휴식을 취하는 거. 휴식은 왜 취한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조금 몸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고 어쨌든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면이 염증에 노출됐던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복구하는 귀한 시간인데, 이 수면 장애가 있을수록 염증 수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과한 휴식은 또 별로 안 좋잖아요. 어쨌든 염증에서는 항상 밸런스를 맞춰서 너무 좋은 것과 좀 너무 과한 것, 너무 덜한 것, 너무 과한 것 이렇게 보는 것보다 좀 평형을 이루게끔 밸런스를 맞춰서 가져가는 게 이 책에서 가장 중점으로 나오는 그런 이슈잖아요. 그래서 많이 잔다는 건 좋은 건 아니라고 해요. 수면 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염증 수치가 똑같이 증가를 하고 7시간 정도가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 자주 움직여라. 그러니까 앉아서 오래 있으면 염증을 부른다고 해요. 우리가 걷고 뛰면서 근육이 이렇게 수축 이완할 때 이 혈액을 같이 좀 혈액순환이랑 림프순환을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앉아있으면 우리가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이 수축 이완들이 작용을 못하고, 그럼 여기 그 순환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독소 염증들이 체내 그 자리에 쌓여서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죠. 평소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은 필수적이라고 보통 여기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미 만성 염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면은 운동 횟수보다는 틈새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주 5회 진행을 하니까 우리 뭐 PT 수업 받듯이 뭐 1시간 운동 5회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루 생활 패턴 중에서 만약에 뭐 학생이라는 예를 들어보면 수업 시간도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약간 이렇게 가거나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10분 쉬는 시간에 움직여주는 그런 틈새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1시간 운동을 한다 쳤을 때 보통 1시간 안에 휴식도 있고 운동도 있고 다 똑같이 다 들어있죠. 근데 이 틈새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활동을 하고 10분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간다 쳤을 때 이 1시간에 가져갈 수 있는 움직임 한 5시간에 거쳐서 가져가는 거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중간중간에 틈틈이, 그러면 애들이 계속 순환을 해서 중간중간에 고여있지 않고 틈틈이 움직여줄 수 있는 순환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주 움직여줘라 라고 나와있고, 3번, 스트레스를 키우지 마라. 이 스트레스는 외부의 공격과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라는 그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 코르티졸은 균형을 이루는 그 항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같이 증가를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르티졸의 혈중 포도당을 높여서 뇌와 각종 장기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일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나면 코르티졸이 감소하고, 근데 이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졸이 과도하게 분비가 돼서 이 과한 게 지속이 돼서 만성이 되면 코르티졸과 항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신 기능이 고갈돼가지고 부신 피로 상태에 이르러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신 피로에 대해서 조금 더 가져왔는데, 우리가 운동하거나 신체 활동하면서 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는 이 코르티졸, 그리고 생명 유지나 연장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호르몬 중 하나고, 이 원천은 부신이다 라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좀 자르게 가져와서 그런데, 이 코르티졸 작용하는 곳이 근육, 뭐 세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위에 뇌까지 이렇게 좀 다 크게 있어요, 전신적으로. 그래서 이 코르티졸 작용으로 인해서 혈당이 증가하고 항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면역 반응 조절과 혈관 수축 등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이 코르티졸의 분비가 장기화가 되면은 이 부신은 과량의 코르티졸을 분비하는 경계기를 거쳐서 신체가 요구하는 충분한 양의 코르티졸을 분비할 수 없는 저항기에 접어들고,
그리고 인체는 피로해진 부신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기에서부터, 감기 되게 저희한테는 좀 가벼운 질병이잖아요. 독감이 아닌 이상. 감기에서부터 암까지 엄청 극한 위험에 쉽게 노출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성호르몬의 생성이 감소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요. 부신, 피로 증후군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보면 쉬지 않고 일한다. 수면 부족, 퇴근 시간 늦고, 취미나 여가 생활 없고, 흡연, 커피, 인스턴트 음식, 과다 섭취하고 약간 이런 패턴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네 번째, 물을 챙겨라. 우리는 이 독소를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데 대변, 소변, 땀을 통한 독소 배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액체, 우리 물로 인해서 이루어지겠죠.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 놓이면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해요. 왜일까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염증을 못 씻어내. 그렇죠. 아까 얘네들 이런 안 좋은 물질들을 혈액이 돌면서 움직여주죠. 운반하는데 혈액도 즉 액체죠. 네. 이 수분의 일부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 놓이면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데 체내 수분량은 영유아 때 80, 성인 70, 노년기 60까지도 감소를 하고 그리고 그만큼 염증 배출이 어려운 몸으로 바뀌어요. 점점 깎이고 있죠. 이 퍼센트가 깎이면서 염증 배출이 어려워지는데 탈수 상태에 놓이면은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고 끈끈해져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뇌를 순환하는데 수분이 부족해지면 뇌 조직에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서 신경 조직에 염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물을 잘 챙겨라 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염증 음식의 4가지 알아볼 건데 꿀풀 과식물, 이 식물의 특징은 향긋한 향이에요. 우리한테는 허브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하, 로즈마리, 바질, 라벤더 이런 것들 다들 향 아시잖아요. 맡아보셨을 거고. 깻잎, 우리 한국의 이 전통 꿀풀과 식물은 깻잎이라고 합니다. 깻잎 향이 나잖아요. 얘네들 향은 본인 스스로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휘발성 성분인데 특히 허브를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대요. 박하는 화학 맛이 특징인데 이 항염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한의학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천일 소염제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피부염, 분해염, 식도염, 위염처럼 이 조직에 염증을 다스리는 데 탁월하고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박하사탕을 보통 먹죠. 고깃집 이런 데 가면 박하사탕 있잖아요. 약간 다이아몬드골로 생긴 박하사탕 아니면 그냥 볼 수 있는 박하사탕 앞에 이렇게 놔두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한데요. 하는데 설탕이 어쨌든 사탕이다 보니까 설탕이 많아서 추천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소화불량증이나 완성 위염으로 오래 고생을 했다면 식후에 차를 끓여서 먹어보는 것도 좋다고 해요. 두 번째, 보라색 컬러 푸드. 옆에 보면 오디, 블루베리, 베리, 포도, 가지, 비트 같은 채소랑 풍미 같은 곡식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보라색을 만드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비타민 C에 비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2.5배 뛰어나고 염증과 노화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라색 컬러 푸드, 그러니까 안토시아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의 성질이 한의학적에서는 거의 냉한 성질에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는 기초체온 떨어지고 붉은편이나 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뭐든 과잉으로 섭취하면 안 좋겠지만 특히나 이 체질 자체가 냉한 사람들은 이런 작용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메가3. 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고 심장병 발생률을 낮추며 두뇌 건강에도 필수적인데 이 오메가3가 체내 염증 해소 촉진 전달자라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오메가3는 체내 합성이 되지 않아서 따로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생선, 우리 고등어, 꽁치, 멸치 같은 생선에 풍부하니까 자주 섭취하면 좋다고 해요. 견과류와 씨앗에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가 많은데 염증 반응성 단백질의 수치를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름 중에서는 들기름에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몸에 좋은 지방이라도 일일 총 열량의 10% 이상 섭취를 하게 되면 이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 출혈을 억제하지 못해서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류의 그런 심혈관계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뇌혈관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적당히 섭취를 할 수 있게끔 하라는 내용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황 성분이 풍부한 음식, 유기황 화물이 풍부한 음식에도 염증을 없애는 척을 하는데, 그 황은 체내에서 여러 작용을 해요. 간 해독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고, 마늘, 부추, 파, 양파 같은 백합화 채소, 그리고 배추, 무, 양배추 같은 십자화 채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버무려진 게 김치. 그렇지만 이 김치는 짜져. 막 안에 젓갈 넣고 소금, 배추 절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혈압을 높이고 콩팥에도 안 좋고 이런 안 좋은 영양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간을 적당하게 맞춰서 적당량 섭취하면은 뭐 또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푸드가 된다고 합니다. 소양인에 속하는 사람이 과잉 섭취할 경우에는 두통, 피부 트러블 유발할 수 있고,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십자화가 채소의 과잉 섭취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물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아까 물 많이 마셔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장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물금면이나 설사가 자주 나오는 사람은 만성 탈수를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콩팥에서 소변을 응축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탈수가 진행이 돼요. 보통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몸무게에 따라서 섭취량을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 책에서 말하는 원하는 그 섭취량은 몸무게에 0.03 곱하면 하루 필요로 하는 섭취량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물로만 섭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 과일이나 뭐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면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수분량으로 1리터 가까이 채울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저희가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 디톡스.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시자. 갈증 느낄 때 물을 마시는 습관에서 벗어나 물을 조금씩 마셔서 세포를 항상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다. 만약에 갈증이 진짜 나는 상태에서 물을 갑자기 과하게 많이 먹어버리면 오히려 탈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물 중독이라고 해서 먹어도 이렇게 계속 갈증이 느껴지고 약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너무 갑자기 마셔버리면. 그리고 너무 갑자기 마셔버리면 여기 안에 체내에 있는 이 농도들 있잖아요. 우리 그 전해질 그런 것들이 좀 무너져서, 나트륨 농도 이런 것들이 좀 무너져서 얘네들이 갑자기 소변을 과하게 이렇게 좀 한다거나 이런 신체적인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다녀온 후 물 마시기. 화장실을 비워냈기 때문에 바로 물 흡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압이 낮아졌을 때 수분 섭취를 해주자라고 하고, 물을 차처럼 마시자. 여기 나와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마시는 게 좋고, 세포를 촉촉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좋고, 갑자기 많이 마시면 혈액 속에 나트륨 농도 같은데 세포만 증가해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맥이 약하거나 느리게 뛰는 사람, 저혈압이거나 혈액순환이 느린 사람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물 대신 차 마시기는 NO. 카페인 성분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용 성분이 있어서 차를 마신 만큼 수분을 추가로 섭취를 해줘야 돼요. 오히려 마신 만큼의 물을 더 섭취를 해줘야 돼요. 이뇨 성분, 배출해주는 거죠. 저희 소변을 배출해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마신 만큼 추가로 더 섭취해줘야 되는 거고, 너무 차거나 뜨거운 물은 NO. 여기 보면은 차가운 물은 이 위장에 혈류를 떨어뜨려서 위장간에 소화 흡수되는 걸 방해하거든요. 뜨거운 물은 얘네 위식도 점막의 손상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를 같이 섞어서 먹는 그 음양탕 밑에 나오는데, 미지근한 상온 정도의 물이 흡수율을 놓고 몸에 가장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음양탕이 위에 차가운 물 조금, 뜨거운 물 조금 이렇게 해서 음과 양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미지근한 물인데, 하루 중에 탈수가 많이 진행된 때에 아침 기상 후 공복 상태인데, 이때가 음양탕을 먹어주면은 잠자고 있던 위장관을 깨우면서 소화작용이 촉진되고 탈수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갈증이 심할 때 맹물 마시지 않고,
조금 우리가 땀 많이 흘리고 갑자기 막 구토, 설사 이런 걸 해가지고 수분이랑 전해질 같이 빠져나간 경우에는 갈증이 심한데 이때는 혈중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고 우리 몸에서는 얘네를 맞추기 위해서 보장 기전으로 그 소변을 배출을 해서 수분을 배출시키거든요. 그러면 다시 농도를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마시면 탈수가 되는 자발적 탈수 상환이 되는데 이때는 물 한 컵에 소금 2분의 1을 추가해가지고 그 몸의 체액이랑 같은 농도로 만들어서 먹어야 탈수 상태에서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